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인터밀란과 리버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볼 수 있었던 전술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팀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인터밀란은 바렐라가 지난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두 경기 동안 징계로 경기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바렐라 대신 비달이 선발로 나왔습니다. 반면 리버풀은 henderson이 완벽한 컨디션이 아니라서 엘리엇이 선발로 나왔고 피르미누 대신 조타가 선발로 나왔는데요. 인터밀란은 3-5-2, 리버풀은 4-3-3 전형을 들고 나오면서 두 팀 모두 주로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팀의 경기에서 재미있었던 포인트는 두 팀 모두 볼을 전개할 때 상대팀에게 강한 압박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팀의 강한 압박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두 팀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먼저 인터밀란은 리버풀이 볼을 전개할 때 리버풀을 대인마크에 가까운 형태로 압박했습니다. 무엇보다 인터밀란의 3-5-2 포메이션이 리버풀의 4-3-3에 1대1로 대응할 수 있는 대형이었기 때문에 리버풀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전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최전방 투톱이 리버풀의 중앙 수비수들을 압박하고 좌우 윙백이 리버풀의 풀백, 최후방 3백이 리버풀의 3톱과 1대1로 대응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이때 중원에서는 두 팀 모두 역삼각형 전형이라서 파비뉴가 자유로운 상태가 될 수 있었는데 여기서 브로조비치가 과감하게 올라가서 파비뉴를 압박해줬습니다. 특히 중원에 있는 브로조비치, 차라노글루, 비달이 활동량도 많고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데 뛰어난 선수들이라서 리버풀이 중원을 거쳐서 볼을 전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리버풀이 볼을 전개할 때 인터밀란은 라우타로와 제코로 이어지는 투톱이 리버풀의 중앙 수비 라인을 압박하고 좌우 윙백이 리버풀의 좌우 풀백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브로조비치가 파비뉴, 비달이 티아고, 차라노글루가 엘리엇을 1대1로 압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인터밀란의 투톱이 리버풀의 중앙 수비수들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때 티아고가 볼을 받기 위해 내려가면 티아고를 마크하고 있는 비달이 티아고를 따라서 과감하게 올라가고 파비뉴를 압박하기 위해 브로조비치도 과감하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밀란은 리버풀을 압박할 때 선수들이 과감하게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밀란이 리버풀을 1대1로 강하게 압박할 때 리버풀은 공격수들이 순간적으로 최후방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었던 것은 인터밀란의 중앙 수비수들도 과감하게 리버풀의 진영까지 올라가서 압박에 참여했다는 것인데요. 수비수들이 너무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면 수비라인에 공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었지만 인터밀란의 선수들이 리버풀을 1대1로 압박하는 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를 보면 인터밀란이 리버풀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마네가 후방으로 내려오는데 이때 마네를 마크해야 하는 슈크리니아르가 과감하게 리버풀의 진영까지 올라와서 압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밀란이 리버풀을 1대1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조타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브라이는 조타를 압박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조타를 압박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리버풀의 진영으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수비수들의 과감한 압박도 인터밀란의 전술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인터밀란이 강하게 압박할 때 전방에 있는 살라, 마네, 조타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전방으로 롱패스를 보내줬습니다. 특히 조타가 수비수를 끌고 내려올 때 살라나 마네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 알리송이나 반다이크가 전방으로 롱패스를 보내줬는데요. 이때 중요했던 것은 인터밀란의 중앙 수비수들이 리버풀 공격수들의 스피드에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슈크리니아르나 바스토니가 준수한 스피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리버풀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었던 포인트 중 하나였는데요. 한편 리버풀도 인터밀란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인터밀란의 3-5-2 전형이 리버풀의 4-3-3을 1대1로 압박하기 쉬운 구조였다는 것은 반대로 리버풀도 인터밀란을 1대1로 압박하기 쉽다는 의미였는데요. 따라서 경기를 보면 리버풀도 인터밀란을 1대1로 강하게 압박하는 장면을 자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인터밀란이 리버풀의 압박을 벗어나는 방식이었습니다. 인터밀란은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때 순간적으로 브로조비치가 최후방 수비라인으로 내려왔는데요. 이때 바스토니가 왼쪽, 슈크리니아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순간적으로 포백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브로조비치가 최후방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브로조비치를 마크해야 하는 파비뉴가 브로조비치를 따라가기에는 부담이 있었고 인터밀란이 자연스럽게 포백에 가까운 전형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인터밀란은 4명의 선수가 후방에 위치하면서 리버풀의 3톱과 비교했을 때 수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수적 우위를 활용해서 볼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를 봐도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밀란은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때 브로조비치가 후방으로 내려오고 오른쪽에는 슈크리니아르, 왼쪽에는 바스토니가 위치했는데요. 후방에 4명의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리버풀의 3톱보다 수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리버풀의 3톱이 한 명씩 마크하고 있을 때 인터밀란은 압박을 받지 않는 선수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브로조비치가 후방으로 내려가면서 4명의 선수가 후방에 배치될 때 나타나는 인터밀란의 또 다른 특징은 좌우 측면에 바스토니와 슈크리니아르가 있기 때문에 좌우 윙백으로 출전한 둠프리스와 페리시치가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 측면으로 바스토니와 슈크리니아르가 퍼져 있어서 아놀드와 로버트슨이 압박을 위해서 전진할 때가 있었는데
이때 페리시치와 둠프리스가 측면으로 빠르게 올라가면서 리버풀의 측면을 공략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중앙에 정확한 롱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브로조비치가 있었기 때문에 브로조비치가 좌우 측면으로 넓게 볼을 뿌려주면서 한 번에 리버풀의 압박을 벗어나는 장면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를 보면 로버트슨과 아놀드가 올라가 있을 때 그 뒷공간으로 둠프리스와 페리시치가 빠르게 파고들면서 리버풀의 측면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측면을 넓게 공략하는 것이 인터밀란이 리버풀의 압박을 벗어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아놀드와 로버트슨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고 후방에 머무르더라도 페리시치와 둠프리스가 공격적으로 올라가주는 것이 인터밀란에게 중요했는데 페리시치와 둠프리스의 스피드 때문에 리버풀의 수비라인이 뒤로 물러나게 되면 리버풀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리버풀의 압박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인터밀란은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부분이나 압박을 벗어나는 플레이에 있어서 리버풀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고 경기를 좀 더 우세하게 가져가면서 좋은 찬스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제코와 라우타로의 결정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제코와 라우타로는 결정적인 찬스에서 부정확한 패스를 보내주거나 부정확한 슈팅을 기록하면서 전방에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지 못했는데요. 기록으로 봐도 인터밀란은 9개의 슈팅을 기록했는데 차라노글루가 골대를 맞춘 것을 제외하면 단 한 차례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다소 밀리는 경기였지만 세트피스에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아놀드와 로버트슨처럼 정확한 키커들과 반다이크나 파비뉴처럼 세트피스에서 위력적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리버풀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팀인데요.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리버풀의 코너킥이 아주 인상 깊었는데 리버풀은 처음에 아놀드가 오른쪽, 로버트슨이 왼쪽에서 코너킥을 처리하면서 바깥으로 감겨나가는 코너킥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반다이크 같은 장신 선수들이 페널티 에어리어 외곽으로 돌아나가면서 머리에 맞추는 전략이었는데요. 실제로 경기 장면을 봐도 아놀드가 코너킥을 시도할 때 반다이크가 바깥으로 멀리 돌아나가면서 머리에 맞추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놀드가 오른쪽에서 시도한 코너킥 3번, 로버트슨이 왼쪽에서 시도한 코너킥 2번 모두 페널티 에어리어 뒤쪽을 향해서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나 경기 막판 클롭 감독은 코너킥을 처리할 때 아놀드와 로버트슨의 자리를 바꿔서 아놀드가 왼쪽, 로버트슨이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처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놀드와 로버트슨은 안쪽으로 감겨 들어오는 크로스를 시도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리버풀은 이전과 반대로 골대 앞쪽으로 코너킥을 붙여주면서 앞쪽에서 잘라 들어가는 코너킥을 시도했습니다. 기록을 봐도 아놀드와 로버트슨이 후반전 막판에 자리를 바꾼 상태에서 코너킥을 한 번씩 시도했는데 두 선수 모두 짧은 코너킥을 시도했는데요. 이렇게 코너킥 전술에 변화를 주자마자 득점이 나왔습니다. 로버트슨이 코너킥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반다이크가 밖으로 돌아나가는 방식으로 계속 코너킥을 처리했기 때문에 인터밀란은 뒤쪽으로 선수들의 시선이 쏠려 있었는데 이때 피르미누가 앞쪽으로 잘라 들어왔고 여기서 피르미누의 득점이 나왔는데요. 리버풀의 코너킥 전략이 완벽하게 통했던 장면이었습니다. 리버풀의 두 번째 득점 장면 또한 리버풀의 강력한 세트피스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프리킥으로 공격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흘러나온 볼을 아놀드가 반다이크에게 정확하게 보내줬고 반다이크가 떨어뜨려준 볼을 살라가 득점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아놀드의 크로스 능력과 반다이크의 제공권이 리버풀에게 얼마나 큰 무기인지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처럼 리버풀은 다소 밀리는 경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세트피스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살리면서 2대0으로 경기를 승리했는데요. 인터밀란은 결정력이 아쉬운 경기였고 리버풀은 어려운 경기였지만 자신들이 왜 강팀인지 증명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